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하남에 사는 60대 여성입니다. 평생 힘들게 일하며 홀로 키워낸 외동딸을 시집 보내고 외롭게 살다 이제는 유치원에 다니는 손주 돌보는 재미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남들이 보기엔 그저 평범한 할머니의 노년이겠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차마 쉽게 말하지 못할 숨은 아픔과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손끝이 떨려오네요. 모든 사건은 손주의 유치원 원장이 건넨 귓속말 한마디에서 시작됐어요. 그 일을 말씀드리려면 먼저 제가 어떻게 손주를 봐주게 됐는지부터 차근차근 풀어놓아야 할 것 같네요. 저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외동딸 하나만 바라보며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새벽마다 빌딩 청소도 다녔죠. 손에 물마를 날 없는 고단한 세월이었지만 딸아이가 잘 자라 대학에 들어가는 걸 지켜보느라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키운 딸이 보란듯이 좋은 회사에 들어가더니 일하면서 만난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며 예비 사위를 데려왔더군요. 처음 인사받던 날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대기업 과장에 인물도 번듯하고 말투도 차분한 사람이었거든요. 인사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예비사위가 손을 덥석 잡으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걱정 많으셨죠? 제가 은경이한테 정말 잘해주면서 평생 귀하게 여기며 살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예비사위의 남다른 마음씨가 제 가슴을 울렸죠. 그래서 저도 그 손을 맞잡고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 잘 부탁하네. 목이 메어 그 말 한마디 하는데도 한참을 걸렸네요. 그렇게 결혼한 딸 부부는 서울 변두리에 작은 빌라를 얻어 신혼살림을 꾸렸고 그 후로 한 2년쯤 지나 귀여운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사내 아이인데 어찌나 예쁘던지 손주에 대한 사랑은 자식을 향한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처음 안아본 그 작은 몸이 얼마나 따뜻하던지 제가 그 아이 한번 안아보려고 그 고생을 하며 살아온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더라니까요. 그러다 손주가 5살이 되던 해 봄, 딸내가 경기도 외곽 신도시로 이사를 하며 제가 손주를 돌봐줘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딸과 사위의 출퇴근 거리가 늘어나니 아이 등하원 시간에 맞춰 움직이기가 영 빠듯해진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도 힘들긴 했지만 어찌저찌 버텼는데 이사하고 나면 도저히 안 되겠다며 딸이 한숨을 쉬더니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부탁이 하나 있는데 말 꺼내기가 너무 미안해서. 무슨 말인데 그래? 어미한테 못할 말이 어디 있다고. 엄마가 우리 집 근처로 좀 와주실 수 없을까? 애 등하원만 좀 봐주시면 회사 다니기 훨씬 편할 것 같은데. 말끝을 흐리는 딸의 얼굴을 보며 그게 얼마나 어렵게 꺼낸 말인지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옆에 앉아있던 사위도 한마디 거들더군요. 죄송해요, 장모님.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건 아는데 부산에 사시는 저희 부모님한테 말씀드릴 수도 없고 장모님 아니면 부탁드릴 곳이 없어서요. 그래서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무슨 그런 말을 하나? 손주 봐달라는 게 뭐 그리 못할 얘기라고. 내가 집 정리해서 그쪽으로 이사하겠네. 신도시라 그런지 깔끔하고 공원도 가깝고 좋더구만. 전 그 자리에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서울 빌라를 정리한 뒤 딸네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어요. 평생 모은 돈에 살던 집 판 돈을 보태니 빠듯하긴 해도 어찌저찌 자리를 잡을 수 있더라고요. 이삿짐을 풀던 날 사위가 같이 짐을 옮겨주며 미안한 듯 말했죠. 장모님, 제가 이 은혜는 평생 갚겠습니다.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진짜로 부지런히 살게요. 갚긴 뭘 갚나? 부모야 자식 잘 되는 거 보는 게 제일이지. 나한테 미안한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회사 다니게.
노년의 딸이랑 손주 매일 보고 사는 것만큼 좋은 게 또 있겠나. 그렇게 저는 웃으며 사위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이면 딸네 집으로 출근해 손주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오후엔 다시 데리고 와서 저녁까지 봐주는 일과를 시작하게 됐네요. 날이 굳을 때는 무릎도 시큰거리고 허리도 아팠지만 할머니 하며 저를 졸졸 따라다니는 손주가 어찌나 예쁘던지 그깟 다리 아픈 거야 대수롭게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사위는 제가 이사해 아이를 돌봐준 뒤로 더 깍듯해졌어요. 매달 첫째 주가 되면 봉투 하나를 슬쩍 내밀곤 했죠. 장모님, 이거 용돈이라고 하기엔 부끄럽지만 받아주세요. 아유, 이러지 말게.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무슨 돈을. 아니에요. 장모님 안 계셨으면 저희 회사 못 다닙니다. 진심으로 감사해요. 처음엔 한사코 거절했는데 사위가 매번 그러니 나중엔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정중하게 건네는 마음을 한사코 거절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친구들 모임에 나가서 이런 말을 하면 다들 한마디씩 했습니다. 아유, 얘는 사위복도 많다. 요즘 세상엔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어서 부모 데려다 공짜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자식들 천지야. 그렇게 맘씨 좋은 사위 찾기가 어디 쉬운 줄 아니? 주면 그냥 잘 받아둬라. 그때 다른 친구도 맞장구 쳤어요. 아니, 맞아. 우리 사위는 명절에 코빼기도 안 비친 지 오래야. 맨날 피곤하다고 그냥 딸만 혼자 보낸다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전 속으로 안심했어요. 그래, 어렵게 키운 딸 하나 시집 잘 보낸 것만도 천운이지. 내가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일 때문에 몇 달간 해외에 나가야 하는 사정이 생긴 거예요. 딸 부부가 절 불러 심각한 얼굴로 이런 말을 꺼내더군요. 엄마, 어쩌지? 내가 이번 프로젝트 때문에 넉 달 정도 미국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 현지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전 깜짝 놀라서 되물었죠. 뭐? 미국? 아니, 애도 아직 어린데 넉 달씩이나. 아니, 꼭 네가 가야 하는 거니? 응, 다른 팀원들은 벌써 지난달에 출국했는데 나는 애 때문에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이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할 것 같아. 애한테는 내가 다 잘 설명할 테니까 엄마가 몇 달만 좀 더 고생해줘요. 부탁해. 아유, 그래. 뭐 잘난 딸 성공하려고 일한다는데 어미가 도와줘야지. 아이, 근데 이서방 괜찮겠나? 저는 사위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어 안타까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정작 사위는 싱글벙글하며 대답하더군요. 네, 뭐 4년도 아니고 뭐 그깟 넉 달 못 버티겠어요.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라고 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애랑 저 때문에 발목 잡히는 거 보고 싶지 않거든요. 전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사위에게 고마워했습니다. 다른 집 남자들 같으면 일에 미쳐 애도 팽개친다고 성질낼 만도 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사위는 딸의 능력을 자랑스러워하며 어떻게든 이해하고 도와주려 노력하니 참 고맙더라고요. 며칠 뒤 딸은 예정대로 서둘러 미국으로 장기 출장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손주와 딸의 살림에 더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 됐죠. 다행히 사위도 별 불만 없이 일찍 퇴근해 아이를 돌보고 애도 처음에만 좀 힘들어하다 금방 적응하더라고요. 그런데 딸이 떠난 지 2주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손주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오는 길에 사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장모님,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오늘은 저 퇴근하는 것만 보고 바쁘게 가시지 말고 얘기 좀 하고 가세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래서 저녁에 딸네 집에서 사위가 오기를 기다렸더니 퇴근한 사위가 노트북을 펴 보여주더군요. 이 화면에는 무슨 그래프 같은 게 잔뜩 떠 있었어요. 장모님, 제가 요즘 재테크 공부 좀 하고 있는데요. 그 어머님 노후가 자꾸 마음에 걸려서요. 그 요즘 같은 시대에 예금만 들어두시면 답이 없어요.
생각지도 못한 사위의 말에 제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답했어요. 그래도 은행이 제일 안전하지 않나? 나 같은 노인네가 이런 주식이니 투자니 쉽지가 않지. 그나마 생활비는 젊을 때 들어둔 연금저축으로 잘 쓰고 있고 큰 돈 들어갈 곳도 없는데. 에이, 그래도 앞날은 알 수 없죠. 더 쏠쏠하게 재미 볼 수 있는데 기회를 놓치는 건 답답한 일이잖아요. 제가 안전한 상품으로만 골라서 굴려드릴게요. 장모님은 신경 쓰실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원금은 지키면서 매달 수익 나는 거 그대로 보내드릴게요. 망설이는 저에게 사위가 이렇게도 말했죠. 그동안 저희한테 해주신 거에 비하면 약소하지만 저도 장모님 노후를 위해서 힘이 좀 되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충분히 공부하고 실전에서도 효과를 봐서 자신 있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일단 대답을 미루고 다음 날 딸에게 전화를 걸어 사위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딸은 사위를 전적으로 믿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런 말 했으면 어느 정도 자신 있는 거야, 엄마. 사위 한번 믿어봐요. 이 서방이 보기보다 투자에 재능이 있더라니까. 우리도 서울 변두리 빌라 살다가 경기도긴 하지만 그렇게 평수 넓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잖아. 그게 다 이 서방이 미리 준비해서 그 어렵다는 청약에 당첨된 결과 아니겠어? 우리 거기 들어갈 때 대출도 별로 안 받은 거 알지? 신혼 때부터 사위가 꾸준히 재테크 잘해서 그런 거지. 아무리 맞벌이라고 해도 이렇게 금방 돈 모으기 쉽지 않아. 딸까지 그렇게 말하니 저도 더 이상 그 제안을 거절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사위 손에 통장을 맡겼습니다. 이사하며 무리한 탓에 아주 큰 돈이 든 건 아니었지만 제가 평생 모은 돈이 든 통장이라 걱정이 앞서긴 했어요. 그런데 돈을 맡기고 딱 한 달이 지나자 사위가 정말로 시중 은행 이자보다 곱절은 많은 수익을 돌려줬습니다. 그제야 저도 마음이 좀 놓였죠. 아유, 사위 말 듣길 잘했구나. 은경이 말대로 재주가 좋네. 이런 얘기를 친구나 지인들에게 슬쩍 흘리며 자랑하듯 말하면 사람들도 다들 부러워하는 눈치였어요. 아유, 언니, 사위 마음 씀씀이가 다르네. 우리 애들은 다들 자기 먹고 살기 바빠서 부모 노후에는 관심도 없는데. 부럽다, 부러워. 그런가? 이것도 복인가? 아이, 그럼 직장도 대기업 다닌다며. 딸이 사람을 참 잘 골랐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져 손주 돌보느라 피곤한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죠. 애가 다니는 유치원은 딸네 아파트 단지 옆에 붙은 작은 곳이었습니다. 원생이 그리 많지 않은 아담한 곳이었는데 40 후반쯤 돼 보이는 원장이 늘 단정한 옷차림으로 등하원 시간마다 정문 앞에 서 있었어요. 인사성도 밝고 학부모들한테도 깍듯해서 저도 호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원장이 저를 보면 살짝 멈칫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변함없이 인사를 나누는데 뭔가 얘기를 하려다가 마는 느낌? 하고 싶은 말을 꺼내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엔 그냥 기분 탓인가 했는데 한 번은 손주를 데리러 갔더니 원장이 현관에서 직접 손주 손을 잡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무슨 말을 꺼내려는 듯 하다가 다른 학부모가 들어오자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손주를 데리고 돌아서는 등 뒤로 시선이 느껴져서 돌아보니 원장이 저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황급히 고개를 돌리더군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그 장면이 자꾸 떠올라 손주를 씻기면서 슬쩍 물어봤죠. 우리 강아지 오늘 유치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냥 잘 놀았어. 별일 없는 것 같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영 개운치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 묘한 느낌은 가시지 않았죠. 그 뒤로 원장은 절 보면 아예 시선을 피하거나 불편한 기색을 보였는데 전 대체 상대가 왜 그러는 건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가 유치원에서 뭔가 말썽을 부린 건가 그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렇게 별일 없이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손주는 탈 없이 지냈고 사위가 굴려준다는 제 돈에서도 꼬박꼬박 수익이 들어왔어요. 평생 그렇게 마음 놓고 산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평온한 시절이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사위가 늦는다고 해서 먼저 손주 저녁상을 차려줬는데 손주가 밥 한 숟갈 떠먹다 말고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할머니, 나 어제 아빠랑 사람들 많은 데 갔다 왔어. 그래? 우리 강아지가 어딜 갔다 왔을까? 가서 뭐 했는데? 저는 아이가 사위랑 어디 놀이공원이라도 다녀왔나 싶어서 웃으며 물었어요. 그냥 큰 방에서 사람들이 막 뭐라고 떠들고 노래 불렀어. 아, 기도도 했는데? 난 하고 싶은 기도가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 손주가 다녀왔다는 곳이 어딘가 싶어 궁금한 마음이 들던 찰나에 마침 딸이 안부 전화를 걸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물었습니다. 예, 이서방 혹시 어디 교회나 상당 다니니? 아니, 왜? 딸은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라 제가 아이한테 들은 말을 털어놨어요. 그랬더니 별거 아니라는 투로 덤덤하게 대꾸하더군요. 아, 회사 사람들이랑 가는 친목 모임일 거야. 안 그래도 애가 나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 애한테 물어봤더니 무슨 명상하는 모임 같은 거라고 하던데. 별거 아닐 거야. 명상? 명상에 애를 왜 데리고 가? 차라리 나한테 맡기고 가지. 뭐 이상한 곳은 아니겠지? 에이, 뭐가 이상해. 요즘 그런 데 많아, 엄마. 요가 같은 거 하는데도 다 명상하고 참선하고 그런다잖아. 신경 쓰지 마요. 아빠가 설마 애를 어디 이상한 곳에 데려갔겠어? 딸이 그렇게 넘기니 저도 더 캐묻기가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찜찜함은 영 가시지 않았어요. 아무리 명상이라고 해도 5살짜리 아이를 그런 낯선 곳에 데려갔다는 게 못마땅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저도 모르게 사위를 자꾸 유심히 살피게 되더군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분명히 뭔가가 좀 이상했어요. 주말마다 바쁘다며 집을 비우고 밤 늦게야 들어오는 것부터가 수상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말이면 손주 데리고 공원도 가고 가끔은 저까지 데리고 외식도 다녔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자리도 싹 사라졌어요. 어쩌다 시간이 맞아 같이 식사를 해도 사위는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저녁에 일찍 퇴근한 사위랑 같이 밥을 먹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장모님, 이 사람이라는 게 그냥 회사 다니고 돈만 벌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큰 뜻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큰 뜻을. 큰 뜻이라니? 그게 무슨 소린가 갑자기? 제 말은 사람이 살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냥 먹고 사는 거에 매달리면 그게 짐승이랑 뭐가 다르겠어요. 그날 저는 또 딸에게 전화를 걸어 심란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딸은 사위의 모습을 실제로 옆에서 본 게 아니라 그런지 별로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애가 요즘 무슨 책을 읽었나 봐, 엄마. 나한테도 몇 번 그런 소리를 하더라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뭐 그러다 말겠지 뭐. 하지만 저는 뭔가 불길한 느낌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 같아 딸처럼 웃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알던 예전의 사위라면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늘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차분한 사람이었는데 그맘때 사위 안에는 꼭 다른 사람이 들어앉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네요. 그런데 며칠 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주를 데려다주고 딸네 집에 잠깐 들렀는데 평일 낮 시간에 사위가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죠. 자네 회사 안 갔나? 혹시 어디가 아파? 아니에요, 장모님. 그냥 잠깐 반찬했어요. 그러더니 식탁에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장모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회사 그만둘까 고민 중이에요. 저는 너무 놀라서 입만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곧 승진할 거라고 좋아하던 사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참을 멍하니 있던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물었습니다. 자네 그게 무슨 소리야? 승진이 코앞이라며? 그런 제 말에 사위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승진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계속 회사 다녀봐야 인생 낭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나 할까요? 의미 있는 일이라니? 아니, 회사 그만두면 당장 어쩌려고? 다 큰 어른이 그런 무책임한 소리를 하면 쓰나? 제가 정색을 하니 사위가 그제야 말꼬리를 흐리더라고요. 아, 그냥 생각만 그렇다는 거예요, 장모님. 당장 그만둔다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마음이 안 쓰일 수가 있나요? 결국 저는 딸이 깨어있을 시간에 맞춰 또 전화를 걸어 슬쩍 그 문제에 관해 물었습니다. 사위가 회사 그만두려고 한다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더니 딸이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나도 모르겠어, 엄마. 요즘 그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한다니까? 어제는 내가 자기 모르게 가진 돈이 있는지 통장이 어디 있는지 묻질 않나. 이상해. 전엔 그런 말 한 적 없었는데. 통장? 갑자기 그런단 말이야? 응. 그러면서 우리 재정 상태를 다시 제대로 좀 점검해보겠다나 어쩌겠다나. 회사 일로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런가 봐. 물어봐도 자세히 말은 안 하는데 그런 눈치야. 딸은 답답한 듯 한숨을 쉬긴 했지만 저처럼 깊이 고민하는 눈치는 아니었어요. 딸도 일이 바쁘니 사위가 그냥 그러다 말 거라며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또 며칠이 흐른 어느 날 사위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일찍 퇴근했더군요. 장모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잠깐 이리 좀 앉아보시겠어요? 그러더니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펼치며 말했어요. 장모님, 제가 요즘 정말 좋은 투자처를 하나 알게 됐는데요. 아는 분이 운영하는 사업체인데 거기 출장만 하면 원금은 100% 보장이고요. 매달 고수익 이자가 따로 나올 거예요. 원금 보장에 이자는 높게? 네, 제가 지금 굴려드리는 것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진짜 안전한 곳이고 여기 투자만 하면 장모님 노후는 진짜 든든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마련할 수 있는 돈은 다 마련해서 투자해보시는 게 어때요? 돈? 내가 자네한테 맡긴 거 말고 또 무슨 돈이 있다고? 집 담보로 대출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종이에 적힌 숫자들을 다시 한번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대충 봐도 이자율이 시중은행보다 몇 배는 높더군요. 하지만 저는 미심쩍은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어요. 이게 정말 안전한 데가 맞나? 너무 좋은 조건이라 오히려 불안하네. 하지만 사위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장모님. 걱정하실 거 없어요. 제가 직접 다 확인했어요. 지금 이미 큰 자금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 절대 망할 수가 없거든요. 진짜 확신할 수 있다니까요. 장모님 그동안 저한테 돈 맡겨서 손해보신 적 없잖아요. 그건 사실이었어요. 그동안 사위가 제 여윳돈을 굴려준 덕에 이익을 많이 봤죠. 매달 꼬박꼬박 수익이 들어오고 친구들한테도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망설였습니다. 좀 생각해봐도 되나? 갑자기 그런 말을 들으니 고민이 되는구먼. 그럼요. 충분히 생각하세요. 근데 자리가 한정돼 있어서 너무 늦게 결정하시면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말을 듣고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찜찜하고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후 낮에 사위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좋은 기회를 내가 탐내는 건 안 될 일인 것 같네. 그리 좋은 기회면 더 간절하게 필요한 사람이 해야지.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사위가 생전 보이지 않던 반응을 보여 저를 놀라게 했어요. 장모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세요? 절대 후회 안 하실 거라니까. 그러더니 짜증을 잔뜩 내고 전화를 끊었죠. 근데 그 뒤로 사위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영 전 같지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인사도 건성으로 하고 표정에도 늘 불만이 가득 차 있었어요. 아마 자기의 투자 제안을 거절한 게 무척이나 마음 상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무렵부터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부터 관리해주던 돈의 수익이 입금되어야 할 날짜가 지났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루 이틀 기다리다가 사위한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이보게, 이번 달 돈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아, 장모님, 그게 제가 요즘 그쪽에 신경을 좀 못 썼더니 대번에 티가 나네요. 요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투자건에 신경 쓰다 보니 좀 기다리세요. 다음 주쯤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마치 제가 새로운 투자 제안을 거절한 안갚음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설마 하며 기다려봤는데 그 다음 주가 되어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사위는 또 다른 핑계를 댔습니다. 분기 결산 때문에 회사 일이 좀 바빠요. 곧 해결해 드릴 테니 기다리세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사위 목소리가 너무나 차갑게 들리더라고요. 평소 다정하던 사람이 계속 저를 귀찮아하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한번 막힌 수익은 그 다음 달에도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사위는 점점 제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고 어쩌다 받아도 늘 변명과 짜증으로만 반응했어요. 곧 보내 하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무겁던 어느 아침, 손주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다 가슴이 답답해서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사위가 굴려준다는 그 돈, 출자했다는 그 사업체,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직감이 자꾸만 들었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도무지 잠이 오질 않았어요. 사위의 변해버린 모습, 무리한 투자 압박, 들어오지 않는 수익, 거기에 더해서 계속되는 유치원 원장의 어색하고 알 수 없는 태도까지 머릿속을 너무나 어지럽혔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무겁던 차에 몇 주 전에 예약해둔 건강검진 날짜가 다가왔어요. 무릎이 고어리고 안 쑤시는 데가 없으니 한번 받아봐야겠다 싶어 날짜를 잡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끝나는 시간이 손주 하원 시간보다 늦을 것 같아 사위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보게, 내일 내가 검진 받으러 가야 하는데 오후 하원 시간에 맞춰서 못 갈 것 같아. 어쩌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회사 일 일찍 끝내고 데리러 갈게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그러더니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냉기가 뚝뚝 흐르는 사위의 태도가 섭섭하긴 했지만 알아서 아이를 데리러 간다는 말에는 마음이 놓이더군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손주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면서 원장과 잠깐 마주쳤어요. 오늘 하원은 애아빠가 데리러 올 거예요. 제가 병원 일이 있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말은 웃음이었지만 왜 그런지 원장의 표정이 살짝 굳어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저는 그 표정이 마음에 걸렸지만 검짐시간이 빠듯해서 그냥 종종걸음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원장의 얼굴이 신경 쓰여서인지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내내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검진실에서 혈압을 재는데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물을 정도였죠. 평소에 고혈압이 없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저는 한숨을 쉬며 검진에만 집중하기로 마음을 다잡고 모든 검사를 마친 뒤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후 5시가 넘은 시각이라 손주가 집에 잘 갔는지 확인이나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사위가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쯤 되니 살짝 걱정이 되더라고요. 뭐지? 설마 일하느라 애 데리러 가는 거 잊어버린 건 아니겠지? 그래서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나와 택시를 잡아 타고 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날이 어둑어둑해지는 시간인데 집안이 텅 비어있고 손주와 사위의 흔적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들어 헐레벌떡 뛰어가 손주 유치원의 문을 두드렸어요.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이미 다른 아이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고 정문이 굳게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도 혹시나 하고 여러 차례 벨을 누르자 안에서 조심스럽게 원장이 모습을 드러내다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야, 어머나, 할머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저기 우리 애 아빠가 와서 잘 데려갔죠? 아니, 해도 저물어 가는데 집에도 없고 전화를 걸어도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헌데 그런 제 말을 들은 원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랗게 변하는 게 보였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원장님 표정이 왜 그래요? 혹시 우리 애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러자 원장이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주위를 둘러보더니 자그맣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기 일단 안으로 좀 들어오세요. 안 그래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거든요. 젊은 원장은 저를 사무실 안쪽 작은 방으로 데려가더니 문을 닫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이 아까 3시쯤 오시긴 했는데 혼자 오신 게 아니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죠. 혼자가 아니라니요. 그럼 누구랑 같이 왔다는 말씀이세요? 제 말에 원장이 한층 더 심각해진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기 하얀 옷 입은 남자 둘이랑 같이 왔었어요. 그 사람들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고 아버님만 들어와서 아이를 데려갔거든요. 그런데 원장이 잠시 말을 멈추고 아무도 없는 주변을 또 한 번 살피더니 저한테 한 뼘 더 가까이 다가와 귓가에 속삭이듯이 말했습니다. 할머님,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절대 제가 말했다 하지 말아주세요. 그 한마디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머리털이 쭈뼛서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원장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던 저는 소름이 돋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님, 사실 몇 달 전부터 아이한테 이상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담임쌤하고도 의논을 하고 아버님한테 따로 연락을 드렸는데 그냥 애가 크느라고 그러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할머님이 걱정하시니까 아무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저는 의아한 마음에 물었죠. 네? 아니 무슨 일인데요? 사위는 저한테 별말 없었는데 역시나 할머님한테는 말씀을 안 드린 것 같네요. 저기 근래 들어 애가 좀 이상 행동을 보였어요. 점심 먹고 졸려하는 애들 모아서 잠깐 낮잠을 재우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갑자기 악몽을 꾸다 깨어나서 한참을 울거나 평소엔 괜찮다가 갑자기 중년 남자들을 보면 소리치면서 숨기도 하고요. 혹시 할머님은 이상한 점 못 느끼셨어요? 글쎄요. 저야 오후에 내려가서 잠깐 씻기고 밥만 먹이는 정도라 애가 자는 것까지는 거의 못 봐서요. 근데 왜 그런다고 하던가요? 엄마랑 떨어져서 불안 증상이 온 건가 싶기도 해서 물어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엄마는 몇 달 후면 올 거라고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상황을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담임쌤이 달래서 물어보면 그냥 무섭다고만 했다네요. 무서워요? 아니 애가 그랬다고요? 네. 더 자세히 물어봤더니 아이가 아빠랑 하얀 옷 입은 아저씨들이 가득한 어떤 곳에 가서 다 같이 기도를 했다는데 어떤 사람들이 애 머리에 손을 얹고 중얼거리기도 하고 기도가 끝나면 다 돈을 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돈이요? 네. 다른 애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이상해서 제가 몇 번이나 할머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괜히 이상한 쪽으로 오해를 한 건가 싶기도 해서 고민이 됐어요. 그냥 일반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헌금을 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아버님이 아이가 말한 옷차림하고 똑같은 모습을 한 사람들이랑 같이 와서 애를 데려가길래 안 그래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저는 불길한 느낌을 참을 수 없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맘때 이상한 행동을 보이던 사위와 그 사람들이 분명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럼 우리 사위가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애를 데려갔다는 건가요? 저도 그건 모르지만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집에도 없다고 하시고 연락도 안 된다고 하시니 괜히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도 다행히 별일 아니라면 사위분한테는 제가 이런 말씀 드렸다고 절대로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할머님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당부했는데 괜히 오지랖을 떤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 원장은 불안한 얼굴로 거듭 부탁했어요. 괜히 원생의 가정사에 끼어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고민이 많은 것 같았죠. 하지만 전 심장이 두근거리다 못해 튀어나올 것 같고 정신이 없어 그런 원장의 말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애한테 이상한 소리를 들었을 때, 아니 이서방이 자꾸 엄한 소리를 할 때 더 관심을 가지고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지 엄마도 없을 때 혹시라도 애한테 무슨 일 생겼으면 어쩌지? 아이고 내 새끼. 저는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참으며 전화기를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머릿속에서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한꺼번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어요. 아이가 이상한 곳에 다녀왔다고 하고, 사위가 자꾸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고, 투자금을 늘리려고 하고, 그 모든 게 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와중에 전화를 받은 딸에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은경아, 큰일 났어. 이서방이 애를 어디로 데려간 것 같아. 데려가다니?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저는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서둘러 설명했어요. 하지만 딸은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죠. 애 아빠가 데려간 게 맞다는 거잖아. 그럼 둘이 어디서 밥이라도 먹는 거겠지. 전 답답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여 소리치듯 말했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야. 유치원 원장이 그러는데 이상한 옷 입은 남자들이랑 같이 와서 애를 데려갔다는 거야. 이서방이 요즘 애를 이상한 곳에 종종 데려가는 것 같다니까.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 넌 아니라고 했지만. 내가 보기엔 명상이 나는 그런 단순한 곳이 아닌 것 같아. 그제야 전화기 너머로 딸의 숨소리가 가빠지는 게 들렸습니다. 잠깐만. 그럼 이서방이 애를 어디 이상한 데로 데려갔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아이 그래. 애 아빠란 인간 자꾸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애는 어디로 갔는지 연락도 안 된단 말이야. 저는 거의 울부짖다시피 말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한 걸음도 떼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손주를 찾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정신을 부여잡으며 말했죠. 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유치원장도 곁에서 두 손을 꼭 모으고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딸이 전화기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빨리 경찰에 연락부터 해요. 뭐? 애 아빠가 데려간 건데 경찰이 찾아줄까? 상황을 다 설명해야지. 난 당장 한국 들어갈 수 있는 비행기부터 알아볼 테니까 제발 지금 빨리 경찰부터 불러. 그때 정신줄을 놓으려는 저를 대신해 유치원 원장이 전화를 받아 딸과 통화한 뒤 대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렇게 묻더군요. 네? 아니 애 아버지가 데려가신 건데 무슨 문제가 있다고? 일단 좀 기다려 보시죠. 하지만 저는 다급하게 대답했어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애 아빠의 상태가 지금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저희 애 좀 찾아주세요. 제 간절한 얼굴을 본 경찰이 그제야 수첩을 꺼내 이런저런 얘기를 물었어요. 처음에는 흔한 가족 간의 분쟁이나 의견 차이 정도로 여기는 듯 했지만 원장의 진술과 그동안의 정황을 듣더니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군요. 일단 아버님 차량 번호랑 인적사항 좀 알려주세요. 아이 사진도요. 아무리 친권자와 있다고 해도 미성년 아이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니 즉시 추적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딸은 줄기차게 전화를 걸어와 흐느끼고 옆에서 유치원장이 두 손을 모으고 중얼거리며 연신 기도했어요. 저도 하느님이고 부처님이고 제발 아이를 찾기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우리 강아지 제발 무사하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그 밤이 다가도록 사위에게서는 단 한 통의 연락도 오지 않았고 경찰이 사위 차량을 추적하기 시작했지만 아이의 행방을 쉽게 찾을 순 없었습니다. 저는 유치원 사무실에 한참을 앉아 있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경찰의 권유를 받고 딸네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희 집으로 돌아가 봐야 잠이 올 것 같지 않았거든요. 손주가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답답한 마음이 들어 숨쉬기조차 버거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경찰서로 찾아가려는데 동이틀 무렵에 핸드폰이 울리더군요. 얼른 전화를 받아보니 경찰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입을 열었죠. 여보세요? 혹시 우리 애 찾았나요? 그때 경찰의 한마디를 듣고 저는 죽다 살았는 기분이 어떤 건지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애는 무사합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근데 우리 사위는 애를 데려가서 도대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가요? 경찰은 사위 차량이 강원도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통과한 정황을 포착하고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 강원도 어느 외곽 지역에 주차되어 있는 걸 발견했다고 하더군요. 사위는 차량 안에서 잠든 채로 발견됐고 손주는 어떤 건물 안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는 걸 확인했다는 겁니다. 다행히 다친 데 없이 건강한 상태라는 말에 맥이 탁 풀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즉시 두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고 저희가 사는 지역 경찰서로 데려오는 중이라며 그쪽으로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신없이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잠시 후 경찰서에 도착하니 손주가 의자에 앉아 빵을 먹고 있다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와락 안겼어요. 저는 아이가 무사하다는 생각에 또 안도의 눈물을 한 바가지 흘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응 할머니 나 안 다쳤어.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너무 무서웠어. 자꾸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노래 부르라고 무서운 표정으로. 괜찮아. 이제 다신 거긴 안 가도 돼. 걱정하지 마. 제가 손주의 등을 쓸어주며 달래는 사이에 형사가 다가오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기 잠깐 따로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아이를 한 여경에게 부탁하고 형사를 따라 작은 조사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들은 이야기는 제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였어요. 저희가 사위분 차량 동선을 파악하다 한 시설을 발견했는데 안 그래도 최근 다른 사에서 조사 중인 시설이었어요. 사위분이 출입한 그곳은 사이비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기도원이었습니다. 네? 사이비 종교요? 경찰은 너무 놀라 입을 떡 벌리고 바라보는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더니 더욱 기겁할 말을 털어놨습니다. 네, 표면적으로는 명상 모임이나 자기개발 강좌처럼 운영되는데 실제로는 신도들 재산을 갈취하는 조직이에요. 회원으로 끌어들인 다음 요직을 준다고 꼬드겨 헌금을 강요하고 나중에 거부하거나 이탈하지 못하도록 가족까지 끌어들여 압박하는 수법을 쓰는 아주 악랄한 인간들입니다. 마침 다른 피해자 가족의 제보로 수사 중이었던 단체였는데 워낙 꼬리를 감추고 숨기를 잘하는 인간들이라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눈만 껌뻑이자 형사가 계속 말을 이어가더군요. 사위분은 약 1년 전쯤 회사 거래처에서 만난 한 남자의 권유로 그 단체에 발을 들였더군요. 처음엔 단순한 명상 강좌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깊이 빠져들면서 최근엔 그 단체의 핵심 후원자 자리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핵심 후원자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사위분이 그동안 어머님께 받아간 돈 다 그 단체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매달 입금되던 수익금은 단체가 새로 들어온 신도들한테 받은 헌금으로 돌려막기 한 거고요. 흔히 말하는 폰지 사기 구조죠. 어머님 말고도 비슷한 방식으로 당하신 노부모님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명상이란 형식으로 신도들을 세뇌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선 현금을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기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사위가 속았단 말입니까? 그 사람 멀쩡히 좋은 대학 나와 대기업 다니는 사람입니다. 제가 황당하다는 듯이 소리치자 형사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네, 저희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참 그 부분이 신기합니다. 악질적인 다단계 조직이나 사이비 종교단체를 잡아놓고 보면 피해자들이 다 명문대생, 의사, 약사, 변호사, 지식인들이 넘쳐나요. 그러니 그 인간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접근하는 건지 혀를 내두를 지경이죠. 저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이 다 그 미친 인간들 손아귀로 흘러갔다니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형사의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어머님 돈뿐만이 아닙니다. 그 사위분이 회사를 그만두려고 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진짜 이유가 따로 있더라고요. 네? 진짜 이유라뇨? 그 단체에 더 많은 헌금을 내기 위해 회사 자금에 손을 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걸 회사 내부에서도 의심받기 시작하는 것 같으니 발각되기 전에 사표를 내고 아예 그 단체로 들어가려고 한 거죠. 그래서 아이까지 데리고 간 겁니다. 유치원도 끊고 단체 내부 시설로 보내는 걸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까지요? 네. 그 단체에 속한 거의 모든 사람이 친척, 지인, 동료 모든 사람에게서 돈을 전부 끌어쓰고 가족들을 데리고 단체로 숨어들어 잠적하는 게 일반적인 순서인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도 돈을 다 받아내기 위해 담보대출까지 권했다고 하셨죠? 그걸 거절하신 게 천운이네요. 이미 사위는 본인 명의로 된 통장과 신용카드, 보험까지 거의 다 끌어다 단체에 바친 상태였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사위가 단순히 사기에 휘말린 것도 모자라 자기 하나뿐인 아이까지 직접 그 늪으로 끌어들이려 했다니.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의 속을 까맣게 몰랐다는 게 너무나 어이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 사위는 지금 어디 있나요? 일당들의 본거지를 압수수색해서 일제히 검거하던 중 공범으로 입건됐습니다. 이 사위분의 진술로는 1년 전부터 슬슬 빠지기 시작하다 따님이 해외에 나간 몇 달 사이 더욱 깊이 발을 들이게 된 것 같더군요. 조사실을 걸어 나오다 몇 번이나 휘청거렸는지 모릅니다. 도저히 제 앞에 펼쳐진 상황이 현실로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밖으로 나온 저는 손주를 끌어안고 눈물을 참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다가 미국에 있는 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물었어요. 엄마, 애는 어떻게 됐어? 괜찮아. 애는 무사해, 은경아. 지금 엄마 옆에 있어. 전화기 너머로 딸이 흐느끼다 간신히 입을 열더군요. 엄마, 나 지금 공항이야. 취소표 잡아서 곧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다음 날 거의 4개월 만에 보낸 딸을 끌어안고 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야위고 초췌한 얼굴로 돌아온 딸은 손주와 절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펑펑 울었어요. 그날 밤 저는 손주를 재워놓고 형사한테 들은 이야기를 딸에게 하나하나 전해줬습니다. 사위가 회사 자금에 손을 대고 평생 모은 장모의 재산을 다 그 단체로 흘려보낸 것도 모자라 집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기를 권한 일, 손주를 데리고 떠나려고 했던 일까지 모든 걸 털어놨죠. 얘기를 듣던 딸은 처음엔 입을 틀어막고 신음하더니 결국 식탁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엄마, 이건 전부 다 내 탓이야. 바쁘다는 핑계로 그 사람을 너무 믿고 집안일이랑 가족한테 소홀했어. 그 인간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집까지 비우다니. 엄마가 자꾸 이상하다고 했을 때만이라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했는데. 아니야. 그게 왜 네 탓이니? 넌 네 인생을 열심히 살려고 한 것뿐이잖아. 고작 그런 인간들한테 휘둘릴 위인이었다면 어차피 네가 옆에 있든 없든 결과는 같았을 거다. 오히려 떨어져 지는 게 다행이었을지도 몰라. 만약 이서방이 너까지 끌어들였으면 집안이고 애고 어떻게 됐겠니? 그런 제 말에 딸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힘을 내라고 용기를 주고 싶었지만 딸이 없는 넉 달 동안 사위가 벌인 짓은 정말 참담할 지경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위는 자신이 끌어쓸 수 있는 모든 대출이란 대출은 전부 끌어쓴 상태였어요. 당연히 어렵게 청약으로 마련한 집까지 이미 저당 잡힌 상황이었죠. 도대체 사람을 어떤 말로 홀려놓았기에 한 집안의 가장을 그렇게까지 무너지게 할 수 있는지 정말 무섭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딸은 아무리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해도 힘이 드는지 퉁퉁 부은 눈으로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나 어떡하지? 애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해? 엄마 돈까지 다 날리고 진짜 미칠 것 같아. 전 그런 딸을 끌어안고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그래도 엄만 집 한 채는 지켜냈잖니? 이렇게 되고 보니 빌라 팔아 아파트 사서 이사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노후자금으로 모아둔 거 다 현금으로 들고 있었으면 그 돈 다 고스란히 이서방한테 투자했을 텐데. 그나마 집 사고 남은 돈이 별로 많지 않아서 피해가 적었잖니. 그렇게 딸의 마음을 다독이려 노력하며 머리를 쓸어줬습니다. 은경아, 울지 마. 엄마 있잖니. 우선 우리 집으로 짐 옮기자. 딸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절 바라봤어요. 전 그 손을 꼭 잡고 다시 한번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돼. 이럴 때 너한테 든든한 직장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역시 아무리 힘들어도 사회생활 포기하지 않고 네 능력 살리길 잘한 거야. 그런 제 말에 딸이 눈물을 닦아내며 억지로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더군요. 몇 달 뒤 사위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함께 법원으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던 딸이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기 전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엄마, 나 떨려. 그 사람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어.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잖아. 무서울 거 하나도 없다. 잠시 후 방청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데 호송관에 이끌려 사위가 법정으로 들어서는 게 보였어요. 몇 달 만에 보는 모습이었는데 머리를 짧게 깎은 채 죄수복을 입고 있더군요. 그런데 신기한 건 표정이었어요. 풀이 줬거나 후회하는 얼굴이 아니라 뭔가 결연한 의지가 엿보이는 얼굴이더라고요. 검사가 일어나서 사위가 벌인 범죄 사실을 하나하나 낭독했어요. 회사 공금횡령, 저를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그리고 미성년자인 친자를 불법적인 시설에 넘기려고 한 아동학대 정황까지. 모든 내용을 듣고 있던 딸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사위의 모든 죄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진 후 판사가 마지막으로 할 말 있느냐고 묻더군요. 저는 사위가 고개 숙여 피해자들에게 빌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어요. 사위는 오히려 너무나 당당하고 다부진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법정이 술렁였어요. 변호사가 당황한 얼굴로 사위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게 보였지만 사위는 그 손을 뿌리치고 자신의 생각을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작은 희생이었을 뿐입니다. 그 뜻을 위해서는 작은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지위도 모두 진정한 깨달음 앞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저는 그 깨달음으로 저희 가족과 아이 그리고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힘을 얻게 될 거라는 걸 믿습니다. 저는 입을 떡 벌렸고 딸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판사가 인상을 찌푸리며 사위의 말을 막았어요. 피고인, 지금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습니까? 네, 당연히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전 떳떳합니다. 언젠가는 세상이 저를 이해하게 될 날이 곧 찾아올 겁니다.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술렁였어요. 그 중에는 또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있었는데 그들 모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더군요. 사위는 여전히 그 미친 사람들의 세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와 딸아이가 믿었던 성실하고 믿음직한 사위는 어디에도 없다는 걸 아프게 깨달아야 했죠. 법정에선 그 사람은 껍데기만 사위일 뿐 알맹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사위는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횡령, 사기, 아동학대까지 모든 혐의가 인정된 결과였죠. 판결을 듣고 호송되어가는 사위의 뒷모습을 보면서 딸은 마지막까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법원을 나오는 길에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더라고요. 엄마, 나 이제 정말 털끝만큼도 미련 없어. 저 사람은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야. 애 아빠 자격도 없고 애한텐 당분간 아빠가 멀리 외국에 갔다고만 말할래. 나중에 크면 다 얘기해 주겠지만 당분간은 아이한테도 그게 좋을 것 같아. 그래, 잘 생각했다. 그렇게 하자. 저는 딸의 결정을 믿고 묵묵히 지지해 줬습니다. 사위의 판결 이후 이혼 절차도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양육권은 당연히 딸이 가지게 됐죠. 그리고 딸과 손주는 결국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저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저희 집이 비록 평수는 넓지 않지만 세 식구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거든요. 손주방을 따로 꾸며주고 딸이 쓸 책상도 다시 들여놓으니 그래도 뭔가 새로 시작한다는 생각이 들어 작은 설렘이 느껴지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아이가 받은 상처는 생각보다 큰 것 같았어요. 이사한 후 손주가 한밤중에 깨서 우는 일이 종종 있더라고요. 흰옷 입은 사람들이 꿈에 나온다며 식은땀을 흘리거나 도망치고 싶다고 우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손주를 꼭 끌어안고 머리를 쓸어주며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딸도 일찍 퇴근해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죠. 이런 어른들의 노력으로 아이의 상태도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권한 심리치료를 병행한 것도 큰 도움이 됐고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자 다시 아이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하고 유치원에서도 활발하게 지내게 됐죠. 그리고 1년이란 시간이 흐른 지금 저는 누구보다 평범한 하루에 대해 소중함을 느끼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잊은 건 아니에요. 지금도 가끔 저희 가족에게 크나큰 아픔을 안긴 그날의 사건이 떠올라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곤 하거든요. 혹시나 아직도 세상 어딘가에 그런 사악한 무리가 존재하며 또 다른 평화로운 가정을 파괴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면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부디 여러분의 가정에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저의 이 부끄러운 가정사를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럼 사연을 끝까지 함께 하신 모든 분의 가정에 오래도록 따뜻한 사랑과 평화만이 충만하시길 기도하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